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험업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제로 성장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좀 지속이 되면서 생보사들 역마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이게 어느 특정 한두 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적인 데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현재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가 약 한 200조 원을 조금 넘는 세계 7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의 98.4%가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 보험 대국인데요.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또 우리 보험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 보험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한국 보험 산업의 제로 성장 위기, 그 돌파구는 어디에 있나?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학회가 거의 불모지였던 시절에 이 보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하신 개척자죠. 성균관대학교에서 글로벌 보험연금 대학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한국보험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홍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험업계가 힘들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하 2층이다,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이게 의뢰하는 그냥 죽는 소리 정도의 멘트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니냐, 실적이 좀 너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실적이 내리막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정도인가요? 좀 지표를 좀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업계가 요즘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보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보험은 사실 그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업종이라서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외국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나라들도 보험이 이렇게 좀 잘 되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나라 외에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주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저금리라는 게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가 낮은 거라서 수자 수익률이 낮은 게 이제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손해보험 쪽은 지금 이제 지급보험금이 점점 늘어나서 네. 그것이 이제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율보다는 보험 수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많이 나가서 지금 현재 상태가 실적이 안 좋은 거죠. 손해보험이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반 가게가 가입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 장기보험, 실손보험 이런 보험들이 주로 있는데 네. 그 보험은 이제 자동차 정비 수가하고 의료 수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네. 그 수가 플러스 이제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느냐 사용량이 영향을 주는데 네. 불경기가 되면은 이제 지급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클레임도 많이 하고 네. 또 같은 클레임 안에도 이제 회 수 같은 게 늘어나는 것도 좀 들어 있고 그래서 손익이 안 좋은 편이죠. 네. 어쨌든 업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성장은 둘째치고 실적이 급락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좀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좀 나오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럼? 예,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회사 나름대로 이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나름대로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든지 영업 장소, 영업 조직들 줄이는 그런 일도 진행 중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GA라고 그래서 이제 대형 판매 전문 대리점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출 측면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수입 구조도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보험 산업이 그래도 그동안 1946년인가요? 현재 한화손해보험, 신동아보험이 생기면서 지금 반세기 이상을
그래도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예, 그 통계를 보면은 1960년 이후로 평균 자산 성장률이 한 26% 연평균. 작년까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도 성장을 해와서 네.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 그러는데 보험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니까 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보험 시장 규모가 더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력은 어때요? 실력도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실력보다는 이제 시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선. 네. 그러니까 보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까지 좀 후진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보험 실력 자체보다는.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시선도 그렇고 네. 보험회사 경우에는 이제 CEO들 지금보다 이전 CEO들이 훨씬 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 보험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금융으로 바라보고서 운영을 해온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반 은행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소스로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양을 기준으로 사업 개념을 잡아온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 장기 저축형 상품 팔고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면 팔 때도 이게 언젠가 얼마를 내줄 것을 염두에 두고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나갈 건 생각 안 하고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그 후에 생기는 그런 구조로 좀 돼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아까 손보는 잠깐 뭐 말씀을 여쭤봤었는데 생보가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생보야 도저히 안 되면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 거니까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지금 옛날에 팔아놨던 고금리 확정형 예를 들면 장기 저축형 상품들이 지금 금리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환위기 때 한번 그 고금리 확정형 상품들의 금리를 대폭 한번 깎아준 적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은 이제 손해보험 회사보다 생명보험 회사 또는 업이 더 문제인데 네. 그 생명보험 이제 손해보험보다 이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해놓은 계약을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단기로 된 거는 뭐 그 다음번에 할 때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팔아놨던 이제 고금리 상품, 고금리 계약, 확정금리형 계약이 그걸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산 규모가 생명보험업이 한 1,0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제 몇 년 후에 2021년부터 IFRS 17 뭐 KICS 도입이 되면은 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의 저축형 보험들이 거기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커져서 네. 규제 부담이 커져서 그것이 이제 추가적인 사업의 장애 요인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돼. 그렇게 되죠. 예. 이게 뭐 어쨌든 인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보험 계약은 좀 줄고 이제 나갈 돈은 좀 늘어나고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이 배경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원인을 뭘 잡아내야 치료할 방법을 찾을 텐데. 그 외생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험업은 영향을 받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일반 경제 성장률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 제도 네. 같은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수요 자체도 영향을 주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가구당 가입률이 98%다 뭐 95% 이런 말 하는데 그걸 이제 들여다 보면 사실 그거는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게 네. 가구당 가입한 금액이라든지 그 보장 금액 같은 부분은 아직 꽤 여주가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는데 건수로 보면은 많이 가입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네. 실제로 그 상당 부분이 저축으로 되어 있고 네. 보장 수요는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음. 근데 문제는 그 보장을 본질로 하는 보험은 보험회사도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보험의 핵심인데도 네. 그동안 저축이고 자금 조달처럼 생각해 왔던 것이 그 개념을 바꾸려니까 그게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다만 좀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그 보험의 본질에 가까워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보장성 보험으로 가는 영역은 아직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많이 안 가 있다. 많이 안 가 있다. 예. 그 국민 소득 대비 이제 그 보험료 지출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험 침투도 투과율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네, 그 한국은 그게 한 11% 정도 됩니다. 11%요. 그게 세계 7위라고 하는 건데 네. 다른 나라들은 한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1% 내에는 저축성 보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한 반 이상이죠. 예, 그걸 이제 내면은 사실 외국보다 좀 적게 돼 있는 면이에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적인 그 성장 여력은 많이 남아 있는 형태지만 상품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품 구조, 네. 사업을 그쪽으로 네, 많이 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개편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인구 구조 문제라든가 우리 진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측면이나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보험업이 사실은 그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해외 시장을 지금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시장 나가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나니까 안 나가는 게 나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크게 보면은 해외에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외국 보험회사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들어왔고 그 중에 몇 개는 잘 안 됐지만 또 몇 회사들은 성공적으로 잘 해서 네. 돌아온 경험도 있듯이 우리나라도 개발도상 국가들 이제 갈 수 있을 준비가 돼 있는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말하자면 상품 뭐 구성이라 그러나요? 뭐 상품 구성 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외국계 그 글로벌 보험사 대비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결과로 보면은 그 생명보험 회사 중에 그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가 있고요. 한 10년 됐는데 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좀 다른 게 그 사실은 이제 주된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가서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그 선진국 보험회사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뭐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 선진국 가는 것도 필요한데 네. 이미 몇몇 회사들이 가봤습니다. 갔는데 갔다가 수입이 없다, 자, 크게 안 는다는 이유로 단기적으로 네. 하다가 퇴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10년 정도, 네. 적어도 7년 이상 이 투자를 하면서 그 해외 사업을 하면은 안착할 수 있는데 네. 그걸 7년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못 참고. 예, 예. 그 7년이라는 게 그 외국 회사들이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숫자입니다. 매직 넘버라 그래야 되나요? 예, 어떤 일을 보험 회사를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데 걸릴 시간이 7년 정도 걸리죠. 7년 걸린다. 예, 예. 그때까지 적자를 감내하면서 계속 꾸준히 있어야 투자를 해야 되는. 예, 예. 있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와중에서도 뭐 메리츠와 하자나 교보생명 뭐 이런 데는 선전을 했다고 하던데 그 차이는 어떤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저도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관리비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지점을 이제 판매 구조를 단순화해 가지고 네. 다른 회사들은 뭐 두세 단계 있는 걸 이제 한 단계로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줄인 비용을 그 판매원 수당에 더 올려줌으로써 판매를 촉진해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 보험 계약 인수 기준 같은 것도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업에서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교보생명은 기존 대형사라고 흔히 부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나름대로 그 건전하게 경영을 하려고 상층부에서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업도 영업이지만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그 보험회사 자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네. 그 영업하고 자산 관리를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그런 기법을 조기에 도입을 해서 다른 회사보다 먼저 그런 이제 ALM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컨셉을 한 10년 전 정도에 도입을 해서 실행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금리 기조에 의한 충격이
다른 데보다는 적은 모양이죠, 여기. 약간 뭐 적은 편인데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셈이고, 갖고 있고. 예, 갖고 있는 셈이고, 그렇지만 나름 뭐 안정적인 그런 네.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 같고 뭐 큰 것 같긴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키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네네. 뭐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충분히 있다. 이 좀 길게 보고서 그 상품이라든지 뭐 손익이라든지 네, 또 고객 서비스라든지 교육, 또 회사 시스템 이런 걸 잘 정비하면은 네, 이 충분히 잘 될 수 있고 잘 돼야 되는 산업인데 네. 그렇게 안 된 회사들이 사실은 그 문제죠. 규제 탓도 일부 있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층이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게 제일 큰 차이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임원들이 CEO들도 그렇고 임기가 짧다 보니까 네. 내가 있는 동안만 잘하자고서는 그 영업 위주로, 네. 사이즈 위주로, 그리고 손익 평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기존 회계 시스템으로는 이제 손익 평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영업 실적이니까 거기에 이제 매진해서 운영하다가 오늘날처럼 이제 부실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2000년 뭐 전후에 그 일본의 보험사 8곳이 이제 연쇄 파산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도 뭐 그 직전에 일본이 이제 버블 터지면서 초창기를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도 좀 있다 뭐 등등 해서 그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리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 일본 보험사가 이렇게 파산한 배경은 어떤 데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경기가 이제 그 추락하면서 그 영업 실적이 나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산 운용률이 나빠진 거이 그 주된 원인이고요. 네. 그 생명보험 회사는 그 이제 수입이라는 게 영업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있고 자산 운용에 따른 수입이 있고 나가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보험금이 나가고 해약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그런데 네. 네. 이게 불경기되면 그 네 가지가 다 나빠집니다. 음. 예. 수입 보험료 떨어지고 자산 운용률 떨어지고 네. 해약 많아지고 보험 지분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플러스도 줄고 마이너스는 늘어나고 하니까 네. 네 가지 방향에서 손익이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이 몇 개가 파산한 장기화되다 보니까 20년 동안 네. 됐죠.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고정금리 상품으로 판매했던 장기 보험에서 네. 손해를 많이 봤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도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보험업을 하는 나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종종 발생한다. 예. 그럼 우리도 이 보험사 연쇄 파산 사태 뭐 이런 거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볼 수는 없다. 네. 그리고 그 보험이라는 게 이제 상품이 보장성 보험은 기존 금융상품하고 차별화가 되는데 네. 저축성 보험은 이제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려고 마음 먹고 보면은 이제 은행 적금하고 비교한다든지 하면은 네. 이 수익률이 낮은 것 같으니까 이 판매하기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차별화한답시고서는 고정금리를 얹어버려가지고 그 장기적인 이 금리 변화에 손실로 오는 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초기에 그걸 이제 변동금리로 판매를 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조정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손해보험 회사들은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네. 손해보험 회사도 장기 상품이 있는데 네. 대부분 변동금리로 판매해서 금리 떨어져도 큰 충격은 없어요. 네. 근데 생명보험 회사들은 고정금리로 팔아놓으니까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지난 거는 다 지난 거고 이제 내년 이후에 지금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내년은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0%가 될 거다. 올해가 바닥이 아니다. 내년은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뭐 전망을 하는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 금리가 계속 이제 인하될 거라고 당분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금리 전문가들이
그 경기도 지금 뭐 바닥이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쉽지 않은 상태이고 음. 그래서 이 상태가 꽤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 매출 그 수입 보험료 자체가 늘으냐 주느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여기에 신경 쓰는 게보다는 그 본인들은 이제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고 이 규모보다는 손익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회계제도도 그 손익을 중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익을 이익률을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영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생명보험에는 일반 가계 보장도 있고 연금도 뭐 있고 그다음에 일반 손해보험에는 이제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데 기업성 보험들이 아직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을 개척을 해서 좀 하이 리스크긴 한데 그런 분야를 이제 진출을 하고 뭐 해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손익 개념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만족, 고객에 필요한 뭐 그리고 회사의 리스크 관리 이런 걸 다 충실하게 하면서 꾸준히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현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바꿔가야 되고 상품 포트를 바꿔서 가야 네. 되고 경영 마인드 바꾸고 장기적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해외도 나가야 되고 해외 진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실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K생명 회사도 그렇고 K생명보험도 그렇고 그 2000년 초에 그 1980년대 신설한 회사 중에 대부분이 잘 안 됐었는데 무시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여담이긴 한데 그 제가 강의를 가서 했는데 근데 그때 강의한 것보다는 그 강의를 들으려고 했던 사장님의 마음 자세가 특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보통 교수들이 얘기하면 그냥 흘려듣고 말거든요. 그걸 이제 무슨 그 중요한 레슨처럼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가 성공 사례로 대학교 토론한 사례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잘 돼 있고 그 생명보험 그 당시 생겼던 신설 회사인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죠. 교과서적으로 외국에서 사는 식으로 원칙적으로만 하면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잘 된다. 길게 보고 길게 보고 한다. 소비자하고 소비자에 맞는 상품, 그 상품에 맞는 영업 조직, 자산 매칭 이런 거 잘 하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새로 도입되는 그 신회계 기준하고 지급 여력 그 제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뭐 자본증자 확충밖에 없나요, 그거? 그 IFRS 17은 한국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그 현재 상품하고 자산 부채 구조로 추가적인 그 증자 필요성이 꽤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실은 이제 선징 제도이고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IFRS는 투명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인 제도라서 그걸 보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재무 건전한지. 그래서 그 특히 부채 부분을 이렇게 블록처럼 나눠 가지고 이 중에서 계약자 몫 나갈 돈, 그다음에 회사의 이익으로 남을 돈, 그리고 리스크 버퍼 이렇게 쪼개놓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 비교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고 기존처럼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KICS는 그 전에 사용했던 RBC 제도, 지금 현재 RBC 제도죠. 그 전에 이제 지급여력 제도여서 한 10년씩 저희가 한 20년 동안 써온 제도들이 있는데 그 지급여력 제도는 파산 확률을 95%로 그 5% 파산 확률 잡아서 했던 거를 지금 RBC는 이제 1%로 줄여서 이제 그 회사들이 더 건전하게 만들었고 이제 새로 하려는 KICS는 0.5%로 더 줄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보호처에서는 기준이 올라가니까 회사들은 재무 상태가 더 건전해야 돼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금융보험회사들은 이제 그 부담은 많이 있긴 있지만은 세계적인 추세고 그걸 약속을 해놨다는 면에서는 뒤집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네. 그래서 뭐 1년인가 그 감독 당국에서 유예를 뭐 해준다고 했지만 네, 그걸 뭐 이렇게 피하기는 어려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은행에 BIS 비율처럼 이게 뭐 8% 하던 거를 16% 이렇게 올리면 네, 그만큼 자본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 예. 네. 국제적으로 비슷한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보험업계의 해외 진출이나 여러 가지 뭐 보험하고 뭐 기술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지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 기업들이? 예, 그 뭐 실명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생명이 베트남에 가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네. 10년 정도 됐는데 자리도 잡고 이익도 내고 있고 네. 예, 그리고 현지화, 현지화. 그 대부분의 종업원 판매원을 베트남인으로 사용해가지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영업을 해서 네. 부실 판매가 적다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네. 그렇게 이제 건전하게 하는 것 같고 그 은행 중에도 그 베트남 가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 그러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보험회사도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활동하는 국내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그 말씀하신다면은 두 번째 기술, IT 기술, 뭐 네. 핀텍, 인슈텍 이런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 그 업계에 있는 그 기술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차라리 중국에나 싱가포르 가서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중국이 훨씬 쉽죠. 예.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규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건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중국 같으면은 사실 그 이제 초창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산업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완화가 돼 있는 없는 상태라서 네. 데이터도 마음대로 이렇게 정부가 쓰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이나지만은 이걸 법제하고 기술 변화가 적절하게 조화 맞춰서 가도록 그런 이제 검토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규제 때문에 이렇게 쉽진 않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단체 보험이라고 하나요? 단체 보험. 네. 네. 그 자동차 보험 뭐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 계약이 개인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개인이 이렇게 가입하도록 돼 있고 둘이 같이 가입하면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 안 되게 돼 있는데 친구가 같이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할인받고 나중에 그 몇몇 단체 가입자들이 사고가 적게 나면은 이제 무사고 환급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네. 우리나라 그거 허용이 안 되거든요. 단체 계약 할인도 안 되고 그리고 무사고 환급이것도 아직 안 되고 네.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거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은 다음에 보험료 더 내고 예. 사고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바로 환급 받고.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게 지금은 그 보험 인슈텍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네. 네. 그 외에는 뭐 센서 달아서 할인해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뭐 동시에 이 사업 확장도 확장이지만 보유 자산 운용을 좀 어떻게 수익을 더 올릴 것이냐가 지금 최대 현안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금리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겠어요,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그 장기 운용 자산 가지고 갖고 와서 주식 투자 무슨 나스닥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돌파를 해 나가나요, 이런 건? 예, 지난 그 10년간 자산 운용 규제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국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은 사실은 만기가 긴 계약이라서 네. 그 만기 매칭을 하기 위해서도 그 자산 만기 긴 것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품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자산 투자, 뭐 대체 투자 등등에서 요즘은
이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서 좀 더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업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운용도 이제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보험 영업이익이 보험회사 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가격 규제가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회사 같으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규제, 또 저기 실손보험이라 해서 지금 뭐 2천만 명 가까이 계약했다는 보험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가격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고 생명보험도 그 금리와 관련돼 있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 영업이익이 정상화되기 위한 이제 가격 부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네. 뭐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규제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그 뭐 생보는 별도의 문제고 선도 쪽에서는 보험료 정상화를 좀 업계는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 네. 양면이 다 있는 게 네. 그 줄일 수 있는 비용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병원이라든지 뭐 정비소에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게 있긴 있으니까 있죠. 예, 그걸 줄여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완전히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느냐 네. 하는 것이 약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제 계속적인 규제 하에 있는 것도 사실 문제고 네. 예, 그 미국도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 자동차 보험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적재 상태에 있는 거, 네. 예, 그건 사실 문제죠. 예,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를 팔지 않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예. 손해보험회사에서 팔면서 그 영업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뭐 하지 말자는 그 자동차 보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보험료율을 좀 현실화해줘야 할 필요도 있긴 있겠네요.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보험회사 보험협회에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료를 유심히 보고 봤던 분 중에 한 분 의원이 그 자기가 본 바로는 이제 그 동안에 드문드문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준 네. 사례가 있었는데 그 올려주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나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는 회사 중에 일부는 가격을 다시 낮추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풀어줘도 네.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가격을 뭐 무작정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요즘 올리면 손님 떨어질 테니까 그 회사들이 자율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인데 근데 규제는 뭐 그 보건요양 중에 학교도 있는 게 우리나라는 그 대학생들 정원 규제가 있고 네. 일본만 해도 정원 규제가 없어요. 네. 예, 학교가 알아서 정원을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수업질도 떨어지고 학교가 힘들다네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규제 대상이 돼 있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돼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금리도 저금리가 이제 가는 것 같고 이번에 어쩌면 0%대 금리를 볼 수도 있는 또 심하면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도 언젠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본이 그 위기를 이제 결국은 못 넘고 연쇄도산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일본이 연쇄도산하고 넘어갈 봤으니까 뭔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배워야 될까요? 일본의 그 도산 사례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감독기관이 그 파산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도 지웠다는. 소비자한테도? 예. 그래서 그 부실한 회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손실 부담을 이제 지웠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하는 것을 감독기관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네. 계약 이전을 시켜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예보제도에 따르면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제 돈 있지만 실제로는 다 해주는 식으로 음.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경각심을 소비자도 소비자고 이제 회사들이 갖도록 네. 만약에 이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도 지도록 하는 게 이 시장의 원칙에도 맞고 네. 또 시장이 선진화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이 저금리 기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금리의 그 고령화 이게 이제 이중적인 충격이 돼서 시장은 커지지만 수익성은 매우 악화되는 게 이제 보험회사 입장이라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들이 또 이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상품 자체가 그 회사의 특성과 맞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은행도 그렇지만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요. 상품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외국하고 제가 14개 나라인가 하고 이제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다른가 하는 걸 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차이가 별로 없다. 차별성이. 다른 나라는 서로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차이를 만드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서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이제 판매원들이 뭐 누구나 뭐 판매하는 이유가 소비자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파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감독기관이 좀 고압적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뀌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들 불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뭐 불안전 판매나 아니면 뭐 보험금 지급 뭐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불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보험업에 대한 민원이 다른 업종보다 좀 많은 게 사실이죠. 다른 업종, 뭐 은행, 증권은 민원이 많을 소지가 별로 없고 없죠. 자체가 단순하니까. 네.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권한 상품이 이익이 안 나면은 이제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예,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별로 그 금융업 세 개 분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한 이제 소비자 신뢰도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은행 다음에 보험이고 제일 안 좋은 게 증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은행보다는 못한데 그 이유가 그 판매 과정, 그다음에 보상할 때 과정에서의 불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안 해주느냐, 네. 보상액이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하고 보상 과정에서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 하나가 우리나라 보험 상품이 복잡하다는 거. 네. 우리나라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보다 복잡한 게 그 이렇게 밥 먹을 때 밥상에 반찬이 보통 많아야 10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험 계약에는 그 특약이 한 100개 정도 평균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는 1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밥상에 반찬이 100개 있으면은 네. 당연히 문제 생기듯이 네. 우리는 이제 그게 문제인데서 감독기관도 지금 상품을 단순화해라고 주문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불만이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업계 자체도 상품도 좀 고치고. 예, 상품이 이제 복잡하면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 네. 우리는 상품은 복잡한데 교육은 덜 시키는. 예, 이러니까 이제 민원이 또 많이 생기는. 네.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도 교육받아야 되지만 판매원 교육도 좀 많이 시키면서 네. 그래서 이 보험료가 우리나라가 비싸진 않아요. 비싼 건 아닌데 싼 편에 속합니다. 사업비도 좀 적은 편이고 그런데 네. 문제는 불필요한 거를 또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은. 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바꾸기 쉬운 일인데 네.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험업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건 생보든 순보든 다 마찬가지고, 그 중에 특히 손보보다는 생보가 미래가 좀 더 전망이 어두운 뭐 그런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좀 보험업계 발전을 위해서 좀 뒷받침해줘야 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기관하고 그리고 이제 업계가 할 일을 좀 나누어서 네. 좀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네. 그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우리나라는 너무 넓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일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 발전을 지도한다. 네. 예, 그 마치 맏형처럼 그 보험 산업의 리더 같은 역할을 감독기관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예. 그리고서 그 최소한의 해야 될 범위 내에서만 이제 규제를 하고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감독 시스템을 좀 개혁해야 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네. 개혁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체제가 강화되도록 소비자와 보험회사들 간의 역할이 좀 더 옹호되도록 그 감독 규제 시스템을 이제 뭐 실질적 감독주의, 뭐 공시주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우리나라는 너무나 좀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네. 그 판매 과정에서의 규제 같은 것도 사실은 진짜 소비자 보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따져가면서 이 소비자 보호를 해서 너무 많은 부담이 소비자한테 가거나 회사에 가면 또 안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되면서 회사에게 부담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가 개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몇 년 동안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거에 너무 많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면피용으로 만드는 제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축소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가격 부분에 대한 규제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서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손보는 주로 보험 수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문제, 또 비용들, 사업비들 이게 좀 과다하게 청구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뭐 매년 그해 돈을 벌어서 그해 쓰고 끝내고 또 그다음에 새로 벌고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풀기는 좀 쉬운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생명보험업 이게 주로 장기간 계약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옛날에 해놨던 고금리 확정 상품들 이런 것들이 요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역마진을 내는 문제 또 보험 본연의 상품보다는 이제 저축형 상품을 더 많이 팔아서 생긴 문제 뭐 이런 것들보다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게 생명보험 회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학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융당국이 보험업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몰고 가서 보험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일본의 2000년 전후에 일본의 그 보험업계처럼 그런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업계에서는 업계대로 또 정부 금융당국은 금융당국대로 우리 보험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